안녕하세요. 유튜브 칼럼니스트 박인택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로보기 박인택의 인텔리티비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협박하고 오세훈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처럼 국고로 지원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어르신 무임승차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주면 됩니다. 이런 데 쓰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젊은 층에게 너네 보험료 더 내야 돼, 연금 나중에 못 받을 수 있어라고 협박하며 장노년층과 청년층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으로 세대 간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약자인 을과 을을 서로 싸우게 하는 제일 나쁜 갑질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적자가 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이식주를 담당하라고 공기업이 있는 겁니다. 국내 발인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각종 학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그렇습니다. 적자를 본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게 하고 학교를 없앨 수 있나요? 아니면 적자 난다고 물 공급을 끊고 전기 끊고 난방 안 틀어줘도 되는 건가요? 돈 없다고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죽어야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나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으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국가가 할 일을 행정 효율 등을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적자, 고갈, 그러면 국민들이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돈을 더 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과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55년부터는 정말 연금을 못 받게 될까요? 결론은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은 없다입니다. 그러면 왜 국민연금이 20여 년 뒤에 고갈될 것이라고 5년마다 정부가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부추길까요? 순수하게 국민들이 연금 못 받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민간 보험회사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라고 부추기는 걸까요? 이것도 아니면 보험료를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는 속셈일까요? 연금 운영 방식은 크게 적립식과 부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립식은 쌓아둔 적립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적립식입니다. 반면에 부가식은 그에 거둔 보험료로 그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건강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도 그에 거둔 돈으로 그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식으로 바꾸게 되면 2055년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매달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이것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처럼 국가가 국고로 지원하면 오르는 폭을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충분하면 보험료를 아예 올릴 필요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매해 예상 수입의 2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매해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공무원과 국민만 국민입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요약하면 노년층 무임승차 때문에 서울 지하철이 적자를 보니 청장년층이 지하철비를 더 내서 적자를 메우지 않은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 등의 적자의 원인은 무임승차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타든 안 타든 무조건 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행에 따른 적자의 발생이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발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적자를 보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교통이동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여야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일개 부처인 기재부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무시하고 반대한 논리는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랑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다 해결됩니다. 지하철은 물론 버스 등 모든 수송시설을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하철을 지원하면 됩니다. 법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꼴찌입니다. 지금 3살인 2020년생이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여전히 꼴찌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빈곤 상태일 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할 일은 내팽개치고 국민끼리 싸움이나 붙여서 되겠습니까? 제발 국가답게 좀 합시다. 성과급제로 바꾸면 여러분은 좋은 평가를 받아 임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은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난 잘해.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성과급제는 어차피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꼴찌로 평가를 받아서 임금이 오히려 대폭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전 직원의 총 임금을 올려 직원들이 나눠 먹을 파이를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똑같은 크기의 파이를 줄 뿐입니다. 노동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잘 보이려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릴 뿐입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호봉제를 성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 기업에게 호봉제를 유지하면 불이익을 주고 성과급,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우선 노동자의 임금 지급 방식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개입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경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에선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력이 쌓이면 임금이 저절로 오르는 호봉제가 노동자에겐 유리합니다. 매해 연봉 협상을 할 필요도 없이 평균적인 연봉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봉제에서 신입과 고참 사이의 급여 차이는 지금보다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가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워 노동자가 불신, 낙담, 불만,
또한 실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과급제를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력이 짧다고,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성이라고, 병가를 냈다고, 또 소속 부서의 성과가 낮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현실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동료보다 훨씬 적거나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성과급제입니다. 현재 성과평가는 신뢰할 만한가요? 평가 권한을 지닌 상사가 객관적인가요? 동료가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나요? 너가 잘하면 더 대우받을 수 있다는 번질이란 말을 하면서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자본과 권력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직무급제도 잘 살펴야 합니다. 직무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면 직업의 기천이 공고합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배웠는데 급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심지어 차별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계급이 없는 평등권은 헌법의 최고 가치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베트남인 응이엔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군의 총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는 원고에게 3천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응이엔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해병 총령부대 군인들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한 사건 당시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병들이 작전 중 총으로 위협하며 응이엔 씨 가족들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 응이엔 씨의 이모와 남동생, 언니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응이엔 씨와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징용이나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문명 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과와 배상 요구가 가지는 법적, 역사적 정당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국회는 피해 배상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일본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인텔리TV였습니다.